서울 강북구 배나가에 위치한 조순자의 반찬 가게는 새벽 4시부터 불이 켜집니다. 올해로 60세인 순자는 30년째 이 자리에서 반찬 장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부터 일어나서 못 썰고 양념 만들고 저녁 9시까지 가게 지키는 게 순자의 일상이었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용 김치 많이 담그자. 순자는 혼자 중얼거리며 배출을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30년 동안 이런 새벽을 보내왔습니다. 처음에는 2평짜리 작은 가게였는데 이제는 본점 포함해서 분점까지 3개나 낼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게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20년 전 가게 오픈 기념사진, 10년 전 분점 개업 때 찍은 사진들, 그리고 3년 전 아들 정민의 결혼식 사진도 있었습니다. 정민과 소영이가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 환하게 보였습니다. 순자는 그 사진을 보며 잠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영이가 마음에 들지 않았었습니다. 너무 조용하고 소극적인 것 같아서요. 순자 같은 강한 성격의 사람에게는 답답해 보였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소영이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성실하고 소극적이지만 배려심 깊은 아이였습니다. 소영이는 참 착해. 순자는 양파를 썰서 생각했습니다. 시댁살이도 싫은 티 한 번 안 내고 정민 뒷바라지도 정성껏 하고 무엇보다 순자에게 항상 정중하고 고마워했습니다. 요즘 며느리들 중에 이런 아이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부터 목이 칼칼하고 콧물이 주룩주룩 흘렀습니다. 감기 기운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약국에서 감기약이나 사서 먹었을 텐데 어차피 며느리 소영이가 일하는 성북중앙병원이 가깝다고 들르기로 했습니다. 소영이 얼굴도 볼 겸해서요. 오전 10시쯤 가게 일을 직원에게 맡기고 나서 순자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걸어서 15분 거리였습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순자는 항상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병원이 서 있는 땅이 바로 순자의 땅이었거든요.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그냥 빈터였습니다. 순자가 오래전부터 한 평씩 사모은 땅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로 번 돈을 모아서 조금씩 사들인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 목적이었습니다.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팔아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0년 전 남편 이철수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쓰러졌습니다. 그날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어요. 남편이 가슴을 옮겨쥐고 쓰러지는 걸 보고 순자는 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 동네에는 제대로 된 병원이 없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학병원까지는 차로 40분이 걸렸습니다. 그날 눈 때문에 길이 막혀서 1시간 넘게 걸렸어요.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순자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만약 30분만 일찍 왔더라면. 의사가 중얼거리는 그 말이 순자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30분 겨우 30분 차이로 남편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그때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우리 동네에도 제대로 된 병원이 있어야 한다. 장례를 치르고 나서 순자는 박성호 병원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이 지역에서 작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더 큰 병원을 지을 부지를 찾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거든요. 제 땅을 쓰세요. 대신 조건이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무상임대입니다.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을 정성껏 치료해 주세요. 박성호 병원장은 놀랐습니다. 그 땅의 시세가 얼마인지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 괜찮으십니까? 괜찮아요. 제 남편 같은 사람이 다시는 없어야 하니까요. 그렇게 성북중앙병원이 세워졌습니다. 순자의 남편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배려로 만들어진 병원이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순자는 로비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10년 전 빈터였던 이곳이
이제는 4층짜리 깨끗한 병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비에는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북적거리고 있었고 간호사들이 바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풍경을 보면서 순자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남편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거든요. 2층 내가로 올라가면서 순자는 소영이를 찾았습니다. 소영이는 간호조무사로 이 병원에서 일한 지 벌써 3년째였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병원에서 일했었는데 정민과 결혼하고 나서 순자가 권해서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 왔습니다. 소영이는 환자들 사이에서 평판이 좋았습니다. 친절하고 꼼꼼해서 환자들이 많이 찾았어요. 소영 간호사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환자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순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역시 우리 며느리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복도에 들어선자마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대로 하라고 이딴 식으로 일할 거면 차라리 그만둬. 목소리가 날카롭고 거셌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돌려 소리가 나는 쪽을 봤습니다. 간호사 스테이션 앞이었습니다. 키가 크고 덩치 있는 간호사가 누군가를 혼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나고 있는 사람이 소영이었습니다. 소영이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소영이의 목소리가 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모두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는데도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의 명찰을 보니 오미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간호사였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눈매가 매섭고 표정이 차가웠습니다. 약 정리도 제대로 못하면서 뭘 하겠다고 조무사 주제에 설치지나 말고 시키는 대로만. 그 말을 들은 순간 순자의 가슴에서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조무사 주제이라는 말이 특히 거슬렸습니다. 사람을 직업으로 차별하는 것도 화가 났지만 무엇보다 소영이가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이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미진이 소영이에게 한 발 더 다가가더니 갑자기 손을 들었습니다. 짝 하는 소리와 함께 소영이의 뺨이 돌아갔습니다. 그 소리가 복도 전체에 메아리 쳤습니다. 순자는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소영이는 뺨을 맞고도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만 더 깊이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지만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익숙한 일인 것처럼요. 다음번에 또 이런 실수하면 가만 안 둘 줄 알아. 미진이 차갑게 말하고는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마치 일상적인 광경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순자가 이벤트럴 세대기였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무릎 꿇고 앉아있던 그날 말입니다. 여자가 돼서 시 하나 못 붙이면서 뭘 먹고 사는 거야? 시어머니의 손이 순자의 뺨을 후려쳤었습니다. 똑같은 소리였습니다. 작 하는 그 소리, 귀가 멍멍해지고 입안에서 피냄새가 났던 그때 주변에 있던 시노이들은 모른 척했고 남편은 외면했었습니다. 해도 못 나는 여자가 뭔 소리야? 집안 망신이야.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순자를 모욕했었습니다. 결혼한 지 겨우 2년밖에 안 됐는데 아이가 없다고 이미 낙인 찍힌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비슷한 일이 계속됐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기회만 있으면 순자를 때렸고 모욕했고 괴롭혔습니다. 순자는 그때마다 참아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었거든. 친정은 가난했고 이혼은 상상할 수도 없는 시대였습니다. 지금 소영의 모습이 바로 그때의 순자와 똑같았습니다. 고개 숙이고 말 한마디 못하고 그저 참기만 하는 모습.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견뎌내야 하는 그 외로움과 서러움,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40년 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제 순자에게는 힘이 있었고 소영이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뭐하는 짓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생각보다 크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복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환자들, 간호사들, 심지어 의사들까지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미진도 천천히 뒤를 돌아갔습니다. 그 얼굴에 짜증이 스쳤습니다. 누구세요? 미진의 목소리에는 귀찮다는 뜻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무슨 상관없는 사람이 끼어드냐는 식이었습니다. 누구냐고 순자가 한 걸음씩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순자의 구두 소리가 복도 바닥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지금 사람 뺨 때린 주제에 그게 할 소리야. 미진의 얼굴에 어이없다는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눈썹을 찌푸리더니 팔짱을 깼습니다. 어르신,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가 아니시면 나가세요. 이건 직원들 문제니까 상관하지 마시고요. 직원들 문제라고. 순자의 목소리가 한 옥탑을 올라갔습니다. 사람 뺨 때리는 게 직원 문제라. 그럼 경찰서 가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미진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순자의 기세에 눌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척하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일의 경위를 모르시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실수를 해서 실수했으면 말로 하지 왜 때려. 순자가 미진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차갑고 뺨만 상상한 손목이었습니다. 이 손 다시는 사람한테 대지 마. 어르신, 이거 폭행이에요. 미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경비 아저씨, 여기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그 소리에 복도가 더욱 시끄러워졌습니다. 환자들이 옹성거리고 간호사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 때문에 이런 소동이 벌어진 것을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또 조 여사님, 멀리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급하게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박성호 병원장이었습니다. 박성호 병원장은 50대 중반의 온화한 인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순자가 땅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기로 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인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를 보자마자 허리를 깊이 숙이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여사님 어쩐 일이십니까? 연락도 없이 오시고. 박성호 병원장의 목소리에는 존경과 당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는 순자 앞에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주변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옹성거리던 환자들도, 수근거리던 간호사들도, 심지어 복도를 지나가던 의사들까지 모두가 멈춰서 이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원장이 어떤 할머니에게 이렇게 깍듯이 인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처음이었거든요. 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순자의 손목을 잡고 있던 손을 급히 뿌리치며 입을 벌린 채로 순자와 병원장을 번갈아 봤습니다. 방금까지 이상한 사람이라고 불렀던 그 할머니에게 병원장이 이렇게 극진히 예의를 표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님, 이분이 누구세요? 미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에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박성호 병원장이 당황한 표정으로 순자와 미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상황을 파악하려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미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복도에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싶어. 순자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상당했습니다. 미진이 입술을 달싹였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병원 당 주인이다. 순자의 말이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당 주인이라니, 그럼 이 할머니가 바로 그 유명한 조 여사님이구나 싶었습니다.
이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병원이 무상으로 임대받은 당 위에 세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그 당의 주인이 조 여사님이라는 것을. 하지만 대부분은 그분을 직접 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원장만 가끔 만날 뿐이었거든요. 네, 이 병원 부지를 여사님이 무상으로 임대해 주신 겁니다. 박성호 병원장이 급하게 설명했을 주변 사람들의 옹성거림이 더 커졌습니다. 무상임대라니, 그럼 이 할머니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알만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마문이 막혔습니다. 방금까지 나가라고 했던 상대가 이 병원의 실질적인 주인이었던 것입니다. 땅을 무상으로 빌려주지 않았다면 이 병원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니까요. 여사님,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박성호 병원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서인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목소리를 낮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간호사가 내 며느리 뺨을 쳤어요. 순자의 말이 복도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환자들 보는 앞에서 말이에요. 그 말을 듣자마자 박성호 병원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병원장은 미진을 쏘아보더니 목소리를 낮춤 알았습니다. 오 간호사, 지금 당장 원장실로 와 있어. 원장님, 저는 미진이 변명하려고 했지만 병원장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지금 당장. 미진이 비틀거리며 원장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져 있었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방금까지의 당당한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순자는 이상한 것을 봤습니다.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뒷모습이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돌려 자세히 보려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급하게 몸을 돌려 엘리베이터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잠깐이었지만 순자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정민이었습니다. 순자의 아들 회사원인 이정민 말입니다. 그런데 왜 평일 오후 2시에 병원에 있는 것일까요?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요. 어머니 소영이가 조심스럽게 순자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뼈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만져보니 열이 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어머니가 더 놀라셨죠? 소영이의 목소리는 여전히 작았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가 맞았으면서도 순자를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아, 저 간호사가 너한테 이런 일을 자주 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오미진 선배는 그냥 좀 까다로우세요. 까다롭다는 표현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것은 까다로운 게 아니라 폭력이었거든요. 그런데 소영이는 여전히 미진을 감싸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말이죠. 순자는 계속해서 복도 끝을 바라봤습니다. 분명히 정민이었습니다. 그 뒷모습, 그 걸음걸이, 심지어 입고 있던 회색 정장까지 정민이 평소 즐겨 입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급하게 숨었을까요? 엄마를 보고도 인사하지 않고 도망치듯 사라진 이유가 뭘까요? 소영아, 정민이가 이 병원에 온 적 있어? 순자가 물었습니다. 소영이가 고개를 겨우 등했습니다. 정민 씨가요? 아니에요. 정민 씨는 병원을 별로 안 좋아해요. 주사 맞는 것도 무서워하고 병원 냄새도 싫어한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방금 본 것이 착각이었을까요? 아니면 정민이 소영이 몰래 병원에 온 이유가 따로 있는 것일까요? 순자의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원장이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을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순자의 목소리에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직원이 다른 직원을 때리는데 몰랐다고요?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간호사는 엄중히 처벌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병원장을 바라봤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장님, 우리 잠깐 따로 얘기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병원장실로 가는 길에 순자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민이가 왜 병원에 있었을까요? 그리고 미진과 눈이 마주쳤을 때 왜 그렇게 당황해서 도망갔을까요? 병원장실에서 30분 정도 이야기를 나눈 후 순자는 소영이를 집으로 보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 뼈 안도 부었는데 무리하지 마. 하지만 어머니 괜찮아? 내가 병원장한테 다 얘기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소영이가 고마워하며 집으로 돌아가고 순자는 혼자 병원 로비에 앉아 있었어. 정민이 정말 여기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1시간 정도 기다려봤지만 정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정민아, 뭐해?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왜요? 오늘 오후에 병원 근처에 있었어? 병원이요? 아니요. 오늘 하루 종일 회사에 있었는데요. 정민의 대답은 너무 빨랐습니다. 마치 미리 준비해 눈 답변 같았어요. 그리고 목소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약간 떨리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 그럼 착각이었나 보네. 네, 아마 그러실 거예요.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분명히 정민이었는데 왜 거짓말을 하는 걸까요? 그날 밤 순자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일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소영이가 맞는 모습, 정민이 병원에서 도망치는 모습, 그리고 정민의 거짓말까지 뭔가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소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소영아, 어제 뺨은 줄 못 대. 많이 나아졌어요. 어머니 덕분이에요. 그런데 소영아, 미진이라는 간호사가 너한테 언제부터 그랬어? 소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병원에 온 첫날부터요. 첫날부터라고 응애 제가 실수를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미진 선배가 저를 못마땅해 하시는 것 같아요. 순자는 화가 났습니다. 3년 동안 소영이가 그런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참으면 되는 일이니까요.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사람을 때리고 모욕하는 것이 참으면 되는 일이라고 순자는 4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도 순자는 참으면 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소영아, 너 혹시 다른 고민도 있어?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어. 소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사실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었어요. 뭔데? 정민 씨 일 때문인데요. 순자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역시 정민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정민이가 뭘 했는데? 아니에요. 뭘 한 건 아니고. 사실 결혼 전에 정민 씨가 투자 실패로 빚을 졌었어요. 빚? 순자는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정민이 결혼 준비 때문에 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단순히 예식 비용인 줄 알았거든요. 얼마나? 5천만 원 정도요. 제가 지금 갖고 있어요. 내가 갖고 있다고 순자의 목소리가 올라갔습니다. 왜 내가 남편 비주얼 갚아야 해? 부부니까요. 힘들 때 함께 해야죠. 그리고 정민 씨도 모르게 하고 있어요. 부담스러워 할까 봐서요. 순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정민은 자기 비주얼 안에가 대신 갖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주말에는 다른 병원에서 아르바이트도 해요. 소영이는 남편 몰래 이중으로 일하면서 남편의 비주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에서는 아무 티 내지 않고 정민 뒷바라지까지 정성껏 하고 있었고요. 이런 며느리가 요즘 어디 있을까요? 소영아, 그럼 너는 언제 쉬어?
순자가 마음 아픈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젊을 때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잖아요. 소영이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에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순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왜 이런 고생을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걸까요? 남편 빚까지 대신 갚으면서 병원에서는 괴롭힘까지 당하고 그런데도 시어머니에게는 한마디 불평 없이 오히려 걱정 끼친다며 미안해하고 소영아, 내가 그 돈 갚아줄게. 어머니 안 돼요. 그건 제가 할 일이에요. 뭔 소리야. 내 아들 빚인데 왜 며느리가 아파. 하지만 됐어. 내일 당장 은행 가서 정리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한참 생각에 잠겼어. 정민이 이런 상황을 정말 모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있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며칠 동안 순자는 소영이를 더 자세히 지켜봤습니다. 핑계는 늘 있었습니다. 혈압 약지으로 무릎이 아프다고 소화가 안 된다고. 사실은 소영이가 병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정민과 미진 사이에 정말 뭔가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며칠 관찰한 결과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소영이와 미진 이 두 사람이 얼마나 다른 사람인지 말입니다. 소영이는 환자들에게 정말 친절했습니다. 이상구 할아버지, 오늘 혈압은 어떠세요? 휠체어를 탄 할아버지에게 다가가서 무릎을 살짝 굽혔습니다. 할아버지와 눈높이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 였습니다. 혹시 너무 조이면 말씀하세요. 혈압계를 감을 때도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손길도 조심스럽고 말투도 정중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소영 간호사가 제일 친절해. 우리 손녀딸 같다니까. 소영이는 부끄러워하며 웃었습니다. 반면 미진이 환자를 대하는 모습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할머니 그냥 시키는 대로 하세요. 짜증 나니까 자꾸 물어보지 말고 80이 넘어 보이는 할머니가 주사를 맞기 전에 이게 뭔 주사예요? 라고 물었을 때의 대답이었습니다.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자기 몸에 들어갈 약이 뭔지 궁금해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미지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약 이름 말해주면 알기나 해요. 의사가 처방한 거니까 맞으면 돼요. 할머니는 눈을 깜빡이며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표정이 얼마나 서러워 보이던지요. 순자는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간호사 양반 환자가 뭔 주사 맞는지 궁금해하는 게 이상한가요? 순자가 미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미진이 순자를 보더니 입꼬리가 실력 올라갔습니다. 가식적인 미소였습니다. 아, 조 여사님, 안녕하세요. 미진의 목소리는 달랑달랑했습니다. 저희도 바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말은 사과하는데 눈빛은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또 왔네, 귀참기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바쁘다고 환자한테 그렇게 말해도 되는 거예요? 환자분들이 너무 많은 질문을 하시면 업무에 지장이 있어서요. 그럼 간호사 그만두세요. 환자 상대하기 싫으면 왜 간호사를 해요? 미진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금세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여사님, 저희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최선이라고요? 면을 때리는 게 최선이에요? 그 말에 미진이 잠시 마문이 막혔습니다. 주변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옹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또 그런 일 있으면 가만 안 둘 줄 알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미진이 뒤로 한 걸음 물러섰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작아져 있었습니다. 순자는 미진을 쏘아보며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병원 지하 주차장에서 나오는 정민을 봤던 것은 정민은 분명히 회사에 있다고 했는데 왜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는 걸까요? 순자는 급히 숨어서 정민을 지켜봤습니다. 정민이 차에 올라타더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응, 오늘도 잘 맞췄어. 내일 몇 시에 만날까? 정민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와 통화하고 있는 걸까요? 소영이와는 아닌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에게는 절대 쓰지 않는 다정한 톤이었거든요. 순자의 의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정민의 차가 떠난 후 순자는 병원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에서 미진이 휴대폰으로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빠 오늘도 고생했어. 내일 2시에 만나자 오빠라고요? 미진이 누구를 오빠라고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 순간 순자의 머릿속에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이 병원에 자주 오는 이유, 미진이 소영이를 괴롭히는 이유, 그리고 둘 다 내일 2시에 만난다는 것까지. 다음 날 오후 1시 50분 순자는 병원 앞 커피쇼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병원 출입구가 훤히 보였습니다. 혹시나 해서 왔는데 정말로 정민이 나타났습니다. 2시 정각이었습니다. 정민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다니 병원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순자는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지만 지금은 마치 범죄자를 미행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병원 뒤편 작은 공원에서 정민이 벤치에 앉아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분쯤 지난이니까 미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 병원에서 보던 차갑고 날카로운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웃고 있었거든요. 오빠 오래 기다렸어? 미진이 정민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오빠라고 불렀습니다. 순자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아니야, 나도 막았어. 정민이 미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순자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걸까요? 며느리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남편은 다른 여자와 공원에서 만나고 있다니, 그것도 그 여자는 며느리를 괴롭히는 간호사라니. 미진아, 소영이한테 너무 심하게 하지 마. 정민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애가 너무 답답해. 눈치도 없고. 그래도 조심해야 해. 우리 엄마가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어. 어머니가 뭘 하시는데 어제 내가 병원에 있는 걸 봤나 봐. 전화해서 물어보더라고. 에이 설마 우리 관계를 알겠어? 미진이 웃으며 정민의 팔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혹시 오일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오빠 언제까지 이렇게 숨어 다닐 거야? 미진이 물었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려. 시간이 필요해. 소영이한테 언제 말할 건데? 곧 정리할게. 정리라고요? 무엇을 정리한다는 걸까요? 순자의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지 알아. 매일 그의 얼굴 보면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미안해. 조금만 더 참아줘. 순자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뛰쳐나가서 두 사람을 당장 혼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결정적인 증거를 잡기 위해서요. 그런데 오빠, 우리 언제부터 공개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 미진이 정민의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순자는 그 장면을 보며 온몸이 떨렸습니다. 40년 전 남편이 다른 여자와 손잡고 걷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미진아, 조금만 더 기다려. 내가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 소영이와 정리하는 거야. 깔끔하게 정민의 목소리가 차갑게 들렸습니다. 마치 물건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혼하는 거지? 뭐, 이혼이라고. 순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민이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니. 하지만 소영이가 순순히 응할까? 응하게 만들면 되지. 그게 쉬워. 그의 정민 오빠만 보고 사는데. 그러니까 더 쉬운 거야. 의존적인 애들은 포기도 빨라. 정민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순자가 3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 다음 달쯤. 미리 서류도 준비해놨어. 벌써? 변호사한테 부탁해서 이혼 사회도 만들어놨어. 성격 차이로
성격 차이라고요? 3년 동안 아무 문제 없이 살았는데 갑자기 성격 차이라니. 소영이가 알면 엄청 충격받을 텐데 그러게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지.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할 거야? 소영이를 엄청 좋아하시잖아. 그게 문제야. 엄마가 소영이 편을 들까봐 걱정이야. 그럼 엄마한테는 소영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할 거야. 순자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자식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는지 알겠더. 소영이 얘기는 성격 차이라고 하고 순자 얘기는 소영이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다고 할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소영이가 의심할 수 있어. 정민이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오빠 오늘 밤에 전화할게. 두 사람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헤어졌습니다. 순자는 벤치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거든. 방금 들은 대화가 현실인지 믿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정민이 소영이를 전혀 사랑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결혼 3년 동안 소영이는 정민을 진심으로 사랑했는데 정민에게는 그저 정리해야 할 대상일 뿐이었던 것이. 그리고 미주는 그런 정민과 함께 소영이를 괴롭히면서 즐기고 있었고요. 순자의 머릿속에 40년 전 기억들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 피울 때 그 여자가 순자를 보며 비었던 모습, 당신 남편 나한테 완전히 빠졌어요. 당신 같은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죠. 그때 그 여자가 한 말이었어. 그때 순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어린 정민을 데리고 갈 곳도 없었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냥 참고 견뎌야 했습니다. 남편의 배신을 알면서도 모른 척하며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순자에게는 힘이 있었고 소영이를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40년 전에 못했던 복수를 이제는 할 수 있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만 마음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소영이가 순자처럼 당하게 할 수는 없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순자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정민과 미진을 응징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소영이를 지켜줄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 두 사람이 다시는 이런 짓을 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 그날 밤 집에서 순자는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평상시와 똑같은 톤으로 말했습니다. 정민아, 오늘 뭐 했어? 회사에서 일하고 소영이랑 저녁 먹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영이는 잘 지내고 있어? 네, 잘 지내고 있어요. 요즘 병원 일도 재미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소영이는 매일 미진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는데 무슨 재미있어 한다는 걸까요? 그래, 다행이네. 우리 며느리가 건강해야지. 네, 엄마 걱정 마세요. 순자는 화가 나서 당장 진실을 말해버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더 완벽한 계획이 필요했거든요. 다음 날부터 순자는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정민과 미진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였는지, 얼마나 자주 만나는지, 그리고 정확히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야 했거든요.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승이라고 했으니까요. 먼저 정민의 스케줄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민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2시에 병원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정확히 소영이가 오후 근무로 바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미진은 휴게 시간을 가졌습니다. 둘째로 미진의 과거를 조사해 봤습니다. 병원 동료들에게 물어보니 미진은 예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하더군요. 미진 씨는 원래 그래요. 남의 남편한테 관심 많아요. 한 간호사가 귀띔해줬어. 이전 병원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옮겨왔다고 하던데요. 어떤 문제요? 기혼자랑 바람 피워서 그 집안이 난리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견디고 병원을 옮겼다고요. 그렇다면 미진은
상습범이었던 것입니다. 남의 남편을 꼬시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정민은 그런 여자의 타깃이 된 것이고요. 실제로 정민의 휴대폰 요금 명세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정민은 아직 순자 명의로 휴대폰을 쓰고 있었거든요. 명세서를 보니 특정 번호로 매일같이 전화하고 문자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번호가 미진의 번호인지 확인해 봤더니 맞았습니다. 통화 시간도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하루에 2~3시간씩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소영이와 함께 있을 때는 화장실에 가서 통화했을 것입니다. 문자는 더 심했습니다. 하루에 100통 넘게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자는 탐정을 고용했습니다. 정민과 미진의 만남을 사진으로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나중에 법정에서도 쓸 수 있을 만한 알겠습니다. 며칠만 주시면 확실한 증거 잡아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탐정이 가져온 사진들을 보고 순자는 경악했습니다. 정민과 미진이 호텔에 들어가는 사진, 키스하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들이 수십 장이나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순자는 이 증거들을 가지고 방역을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는 먼저 박성호 병원장을 만나기로 했습니다. 미진부터 처리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병원장실에서 순자는 탐정이 찍은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병원장이 사진들을 보더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정민과 미진이 호텔에서 나오는 사진, 공원에서 키스하는 사진들이었습니다. 오미진 간호사와 제 아들입니다. 이런 병원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순자가 다른 서리를 꺼냈습니다. 미진이 제 며느를 괴롭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라는 겁니다. 순자는 소영이가 당한 일들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3년 동안 지속된 괴롭힘 뺨을 맞은 일, 그리고 미진이 소영이를 쫓아내려고 했던 모든 일들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분륜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여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몰랐다고요? 3년 동안 몰랐다고요? 순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럼 이 병원 관리가 엉망이라는 뜻이네요. 병원장이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사님 진정하시고 진정하라고요. 제가 무상으로 임대해준 땅에서 제 면유를 가 이런 일을 당했네. 진정하라고요? 순자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뭡니까? 다른 병원들이 제게 보낸 임대 제안서들이에요. 월 5천만 원씩 내겠다는 곳도 있어요. 병원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월 5천만 원이면 연간 6억 원입니다. 지금까지 무상으로 쓰던 땅이 그 정도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여사님, 설마 미진을 당장 해고하세요. 그리고 제 면유를 얘기해 정식으로 사과하세요. 병원 전체 직원들 앞에서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직장 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시키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미진의 인사 기록에 직장 내 괴롭힘을 사의로 해고했다고 명시하세요.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일이 없도록요. 그것은 미진에게는 치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간호사 사회는 좁았거든요. 한번 그런 기록이 남으면 다른 병원 취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전혀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들 기업거든요. 알겠습니다. 오늘 당장 처리하겠습니다. 병원장이 약속했습니다. 순자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병원 장실을 나왔습니다. 첫 번째 복수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날 오후 3시 미진은 갑작스럽게 병원 장실로 호출되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들어간 미진은 10분 만에 해고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사유는 직장 내 괴롭힘 및 부적절한 개인적 관계였습니다. 병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미진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오 간호사 당신이 한 일을 모르겠습니까? 병원장이 차갑게 말하며 사진들을 미진 앞에 내밀었습니다. 미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민과 함께 찍힌 사진들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키스하는 장면들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건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당장 짐 싸서 나가세요. 병원장님 제발 기회를 한 번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간호사 협회에도 보고될 예정입니다. 그 말에 미진은 완전히 잘 망했습니다. 간호사 협회에 보고되면 다른 병원 취직이 거의 불가능했거든요. 미진이 급히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큰일 났어. 나 해고됐어. 뭐라고 정민의 목소리에 당황이 묻어났습니다. 우리 사진이 있어. 호텔 들어가는 것까지 다 찍혔어. 사진이라고 누가 찍은 거야? 모르겠어. 근데 어머니가 병원장한테 전달했다고 하더라고. 엄마가 정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설마 엄마가 우리 관계를 알고 있는 건 아니겠지? 오빠 이제 어떻게 해? 미진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일단 진정해. 내가 생각해 볼게. 진정하라고 나 이제 다른 병원 취직도 안 돼. 내가 뭔가 방법을 찾아볼게. 일단 집에 가 있어. 그날 저녁 정민이 집에 돌아왔을 때 순자는 아들집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분간 아들집에 머물기로 했거든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 소영이도 아직 미진이 해고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정민아 오늘 회사는 어땠어? 순자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내 평상시와 같았어요. 정민이 대답했지만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순자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소영아, 오늘 병원은 어땠어? 순자가 소영이에게 물었습니다.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미진 선배가 갑자기 짐을 쌓아 나가더라고요. 왜 모르겠어요. 해고됐다고 하는데 이유를 말해주지 않더라고요. 정민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이가 아직 정확한 이유를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도한 것 같았습니다. 그래 갑자기 은혜 다른 간호사들도 다 놀랐어요. 순자는 정민을 쏘아봤습니다. 정민이 피하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럼 이제 소영이는 좀 편해지겠네. 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그 순간 정민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진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정민이 당황해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문자가 왔습니다. 오빠 나 지금 어떻게 해야 해? 너무 무서워. 순자가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어. 정민이 얼마나 당황하고 있는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모두 보고 있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단계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정민의 행동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하고 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있을 때도 계속 휴대폰을 확인했고 순자와 눈을 마주치는 것을 피했습니다. 무엇보다 소영이와의 대화도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정민 씨, 요즘 왜 이래? 소영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사 일이 많아서 그래. 신경 쓰지 마. 정민이 툭 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절대 소영이에게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을 텐데요. 순자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속으로 웃었습니다. 정민이 얼마나 불안해하고 있는지 훤히 보였거든요.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더 조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정민이 화장실에서 미진과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진아, 일단 조용히 있어. 우리 엄마가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할까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우리가 들킨 것 같다는 거야. 오빠 나 어떻게 해? 이제 간호사 일도 못하고 내가 책임질게. 조금만 참아. 언제까지나. 이제 돈도 없어. 내가 생활비 줄게.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 순자는 문 앞에서 그 대화를 다 들었습니다. 정민이 미진의 생활비까지 대주겠다고 하는 것을 들으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소영이는 정민 몰래 남편의 빚을 갚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정민은 바람 피운 여자의 생활비를 대주겠다고 하다니 다음 날 순자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쓰고 싶습니다. 어떻게 바꾸시겠습니까? 모든 재산을 며느리 한소영에게 상속합니다. 아들 이정민은 상속에서 제외시켜 주세요. 혹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아들이 며느리를 배신했습니다. 그런 놈에게 재산을 물려줄 수는 없어요. 변호사가 놀란 별정을 지었지만 순자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이 있어요. 정민이 소영이와 이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만 돈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요. 제 며느리를 지켜주고 싶거든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순자가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민에게서 급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엄마, 급한 서류가 있어. 지금 당장 소영이한테 전해줘야 해.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떨리고 급박해 보였습니다. 무슨 서류? 그건 엄마는 몰라도 돼. 그냥 소영이한테 전해주기만 하면 돼. 지금 당장 몰라도 된다고. 내가 전해주라고 하면서 내용은 모르라고. 순자는 이미 정민이 무엇을 보내지 알고 있었지만 모른 척 했습니다. 정민아 도대체 뭔데? 왜 내가 직접 안 줘? 엄마 제발. 나 지금 공항이야. 비행기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냥 병원으로 가서 소영이한테 전해주기만 해. 공항이라고요? 순자는 이미 정민이 미진과 함께 해외로 도피할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공항이라고 갑자기 어디를 간다는 거야. 그것도 소영이 모르게. 소영이는 알고 있어. 나중에 다 설명할게. 지금은 시간이 없어. 택시로 봉투 보낼 테니까 받아서 소영이한테 꼭 전해줘.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정민이 정말로 예상했던 대로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순자 손에 들려서 소영이에게 전달하게 하려는 비겁한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에게는 이미 대비책이 있었습니다. 1시간 후 정말로 택시가 왔습니다. 기사 아저씨가 두꺼운 고동색 서류 봉투를 건네줘 왔습니다. 묵직했습니다. 그리고 테이프가 여러 겹 단단히 붙어 있었습니다. 절대 열어보지 말라는 듯이요. 순자는 그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소영이에게 전달하면 소영이는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입니다. 40년 전 순자가 그랬던 것처럼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순자가 소영이를 지켜줄 것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하는 대로 해주세요. 소영이를 보호할 모든 준비를 해두었죠. 네,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좋아요. 이제 실행에 병원에 도착하니 소영이가 간호사실에서 환자 파일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미진이 해고된 후로 소영이의 표정이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곧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소영이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오늘도 오셨어요? 소영이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그 천진한 미소를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곧 이 아이가 큰 충격을 받게 될 텐데 말입니다. 소영아 정민이가 이걸 전해주라고 했어. 순자가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소영이의 표정이 이상해졌습니다. 정민 씨가요? 뭐라고 했어요? 급한 서류라고만 했어. 그리고 지금 공항이 있다고 하더라. 공항이요? 소영이도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정민 씨가 어디 간다고 했나요? 그것도 안 알려줬어. 그냥 급하다고만 했어. 소영이가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테이프가 너무 꽁꽁 붙어 있어서 쉽게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열어보지 못하게 단단히 붙인 것 같았습니다. 이상하네. 왜 이렇게 단단히. 소영이가 손톱으로 테이프를 긁어가며 조심스럽게 뜯었습니다.
그 과정을 지켜보는 순자의 마음도 복잡했습니다. 곧 이 착한 아이가 인생 최대의 충격을 받게 될 텐데요.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진실이었으니까요. 드디어 봉투가 열렸습니다. 소영이가 종이를 꺼내는 순간 순자의 심장도 같이 멎는 듯 했습니다. 협의 이혼 신청서라는 글자가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소영이는 종이를 보자마자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소영이가 종이를 제대로 잡지 못해서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순자도 얼른 다가가서 종이를 같이 봤습니다.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것도 이미 정민 쪽 서명은 다 되어 있고 소영이 서명란만 비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증인란까지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정민 씨가 이걸 나한테. 소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마치 자기가 뭔 잘못을 한 것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작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뭔가 잘못했나요? 순자의 마음이 미어졌습니다. 이 착한 아이가 뭘 잘못했다는 걸까요? 소영이는 결혼 3년 동안 한 번도 큰 소리 낸 적 없었습니다. 시대학살이도 묵묵히하고 정민 뒷바라지도 정성껏 하고 병원 일까지 성실하게 해왔는데 말입니다. 소영아,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순자가 소영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그놈이야. 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 후에 받았습니다. 뒤에서 옹성거리는 소리와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정말 공황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정민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머가 목소리가 어색했습니다. 평소에 정민 같지 않았습니다. 이혼 서류를 엄마 손에 들려서 면을 이한테 주라고.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순자가 소리치자 정민은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중얼거리듯 말했습니다. 엄마가 전해주면 소영이가 반발 못할 줄 알았어요. 그 말에 순자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자식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했는지 알겠었습니다. 정민은 알고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순자를 얼마나 존경하고 무서워하는지를요. 만약 정민이 직접 이혼 서류를 줬다면 소영이가 울면서 매달렸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인 순자가 전해주면 소영이는 감히 순자에게 따질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전해주시는 걸 보니 시어머니도 이혼에 찬성하시는구나 하고 체념할 것이라고 계산한 것이었습니다. 정민아, 너 정말 내 아들 맞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실망감이 더 컸습니다. 30년 동안 키운 아이가 이렇게 비겁할 줄은 몰랐어.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은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사랑이라고. 순자가 비우셨습니다. 그럼 소영이한테는 뭐라고 할 거야? 3년 동안 뭐 한 거야? 소영이는 이해해 줄 거예요. 이해해 달라고. 이 자식이 정말 미쳤나 봐. 그 순간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무도 선명하게요. 자기야, 면세점 구경하자. 향수 사고 싶어. 순자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목소리 분명히 미진이었습니다. 정민아, 지금 옆에 누구 있니? 아무도 없어요. 거짓말하지 마. 분명히 미진이 옆에 있지. 정민이 말을 못했습니다. 이미 들킨 상황이었습니다. 너 지금 미진이랑 해외여행 가는 거야? 엄마, 지금 탑승 시간이야. 나중에 얘기하자. 야, 이 정민, 너 지금 도망가는 거야? 이혼서를 던져주고 도망가는 거야?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돌아왔지만 순자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이해? 뭘 이해해? 며느리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도망가는 걸 이해하라고. 저희는 진심이에요. 소영이와는 처음부터 맞지 않았어요. 맞지 않았다고? 그럼 왜 결혼했어? 3년 동안 뭘 한 거야? 그때는 몰랐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순자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사랑이라고 남의 남편 꼬셔가는 게 진짜 사랑이야. 전한 어머로 미진의 목소리가 또 들렸습니다. 오빠 빨리 와. 탑승 시작했어. 순자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정민아 잘 들어. 너는 이제 내 아들 아니야. 엄마 호적에서 빼버릴 거야. 그리고 내 재산도 한 푼 못 받을 거고.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너무해. 며느리 배신하고 다른 여자랑 도망간 놈이 뭘 너무하다고 하니. 저는 이혼하고 정식으로 결혼할 건데요. 정식으로 결혼 웃기네. 너 소영이한테 5천만 원 빚 갚게 하고 있었지? 정민이 완전히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것도 다 알고 있어. 소영이가 야근하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내 빚 갚고 있는 거 다 알아. 엄마 그건 어떻게 해? 정민의 목소리가 완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다 알고 있어. 너희가 언제부터 만났는지, 얼마나 자주 만났는지, 호텔에 몇 번 갔는지까지 다 알아. 호텔이요? 응, 사진도 다 있어. 탐정 고용해서 찍었거든. 순자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키스하는 사진, 호텔 들어가는 사진, 손잡고 걷는 사진들 전부 다. 전화 너머로 정민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 엄마, 그럼 뭐 이제야 걱정되니 늦었어. 엄마, 제발 한 번만 소영이한테도 한 번만 기회를 줬어야지요. 엄마, 저는 정말 너는 정말 뭐 사랑한다고 그런 사랑으로. 소영이 가슴에 모습을 박았어. 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너 알고 있어. 소영이가 너 때문에 얼마나 고생했는지 저는 몰랐어요. 몰랐다고. 아내가 야근하고 아르바이트 하는데 몰랐다고. 그럼 넌 뭐 했어? 미진이랑 놀았지. 정민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 정민아, 내가 30년 동안 키운 게 너였는데 정작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소영이었어. 순자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너는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야. 네 아버지가 밖에서 데려온 애지. 그런데도 내가 30년 동안 정성껏 키웠어. 정민이 아무 말 못했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 들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런 상황에서 듣게 되니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는 뭐랬니? 내가 아끼는 며느리를 배신하고 나까지 속였어. 엄마 저는 이제 그만해. 너는 내 인생에서 지워버릴 거야. 엄마 제발 미진한테 가서 잘 살아.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순자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정민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소영이는 괜찮아요. 괜찮다고 지금 옆에서 울고 있는데 괜찮다고. 제가 소영이한테 사과할게요. 사과 지금 와서 순자가 비우셨습니다. 너는 이미 공항에 있잖아. 미진이랑 해외여행 가면서 무슨 사과야?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 듣기니까 후회하는 거지? 그 순간 공항 안내 방송이 크게 들렸습니다. 탑승 마감 5분 전입니다. 미진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오빠 진짜 가야 해. 비행기 놓쳐 정민이 망설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민아 가려면 가. 하지만 돌아올 생각은 하지 마. 엄마 소영이는 내가 지킬 거야. 너 같은 놈한테 상처받지 않게. 순자가 단호하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순자는 소영이를 돌아봤습니다. 소영이는 이혼 서리를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지만 소리는 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순자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소영아, 순자가 조심스럽게 소영이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소영이는 여전히 이혼 서리를 들고 있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어머니 저 정말 몰랐어요. 정민 씨가 왜 갑자기 소영아 이건 내 잘못이 아니야. 순자가 소영이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그 자식이고 그리고 미진이라는 여자야. 하지만 이혼 서리를 보냈다는 건 제가 뭔가 부족했다는 거잖아요. 순자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이 착한 아이는
아직도 자기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40년 전 순자가 그랬듯이 말입니다. 소영아 들어, 정민이가 지금 미진이랑 해외여행 갔어. 네, 소영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통통 부어 있었습니다. 미진 선배와요? 응, 둘이 바람났어. 나도 며칠 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 소영이는 잠시 말을 못했습니다. 마치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바람이요? 정민 씨가 미진 선배와 내가 직접 봤어. 지하 주차장에서 키스하는 것까지. 소영이가 주저앉았습니다. 의자에 털서 간니 고개를 떨고 있습니다. 그럼 미진 선배가 저한테 그렇게 한 이유가, 널 쫓아내려고 한 거야. 자기가 정민과 사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맨날 저만 괴롭혔던 거군요. 저를 그만두게 만들려고 소영이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서 울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간호사들과 환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이가 왜 울어? 무슨 일이야?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순자는 4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바람 피운다는 소문이 동네에 퍼졌을 때 사람들이 순자를 보던 그 시선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만하세요. 순자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사람이 힘든데 구경거리로 만들지 마세요. 사람들이 움직이라며 흩어졌습니다. 순자는 소영이를 부축해서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병원 뒤편 정원 벤치에 앉혀놓고 순자는 소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영아 울지 마. 너는 아무 잘못 없어. 잘못한 건 그 자식들이야. 어머니 저는 정말 정민 씨를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말아. 처음으로 가진 가족이었어요. 부모님도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살아왔는데 정민 씨와 결혼하면서 처음으로 가족이 생겼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어머니도 소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저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소영아 그 사람은 너를 버릴 자격도 없는 놈이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 너는 그런 놈보다 훨씬 소중한 사람이거든. 그날 밤 순자는 잠을 한숨도 못 잤습니다. 소영이를 집으로 데려다 준 후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정민과 미진을 그냥 해외에서 행복하게 살게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순자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제 말한 대로 진행해 주세요. 정민의 상속권 박탈하고 모든 재산을 소영이에게 넘기는 것 알겠습니다. 그런데 혹시 정민 씨가 이의를 제기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의 제기 웃긴 해. 내 재산인데 내가 누구에게 줄지 결정하는 거 아닌가? 물론 그렇습니다만 법정 다툼이 될 수도 있어서요. 그럼 더 좋지. 법정에서 그 자식이 뭘 했는지 다가 발리면 되니까. 순자는 또 다른 전화를 걸었습니다. 탐정사무소였습니다. 정민과 미진이 어느 나라로 갔는지 추적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이 어디서 뭘 하고 있는지도 계속 보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해외 추적이라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돈은 문제 없으니까 확실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미진의 과거 이력도 더 자세히 조사해 주세요.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 뭘 했는지, 누구와 사귀었는지 전부 다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오후에 순자는 소영이를 만나러 갔습니다. 소영이는 집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사람들 시선 신경 쓰지 마. 잘못한 건 내가 아니야. 하지만 이혼 서류에 사인을 해야 하는지, 사인? 왜 내가 사인을 해야 해?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일방적으로 보낸 거잖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혼은 성립되지 않아. 하지만 정민 오빠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데 소영아 들어봐. 사랑은 일방적인 게 아니야.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거지. 배신하고 속이는 건 사랑이 아니라 이기심이야. 순자는 소영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해줄 게 있어.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진짜 딸처럼 어머니 소영아 가족은 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서로를 아끼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이야. 소영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민은 내 남편의 아들이지만 내 마음을 몰라줬어. 하지만 너는 피한 방을 안 섞였지만 내 마음을 알아주잖아. 어머니, 그러니까 너는 분명히 내 딸이야. 진짜 딸이야. 그 말에 소영이가 순자에게 안겼습니다.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희망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자는 소영이에게 제안했습니다. 소영아, 너 꿈이 뭐였지? 너 꿈이요? 어린 시절부터 갖고 있던 꿈 말이야. 소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의사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럼에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의대가 내가 학비 될게 생활비도. 어머니, 그런 건 왜 안 돼? 내가 번 돈 내가 쓰고 싶은데 쓰는 거야. 그리고 넌 그럴 자격이 있어. 소영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고등학교 때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었어요. 그래, 순자는 놀랐습니다. 소영이가 그렇게 공부를 잘했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3년 내내 1등이었어요. 선생님들도 서울대에 의대 갈 수 있다고 하셨고요. 친구들은 다들 소영이는 의사 될 거야 라고 했어요. 소영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런데 고3 여름에 아버지가 쓰러지셨어요. 뇌출혈이었는데 수술비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이었죠. 그래서 졸업하자마자 취직해야 했어요. 대학은 꿈도 못 꾸고요. 그때 간호조무사 자격증이라도 따르면 병원에서 일할 수 있다고 해서 소영이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의사가 되려던 제가 간호조무사가 된 거예요. 아이러니하죠. 그 말을 들으니까 순자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꿈을 포기했을까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부모님 병원비 내라 고생했지만 그 덕분에 정민 씨도 만났고 어머니도 만났으니까요. 소영이는 항상 그랬습니다. 미진 씨가 그 남자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진 씨가 정민 씨를 완전히 떠났습니다.